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과거의 무기를 진화시키십시오. 2. 핵무기보다 강력한 파괴력. 3. 한국의 미친 기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1990년대부터 연구했지만 논문으로도 발표되지 않은 최고 등급의 극비사항으로 감춰온 무기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국방부는 강급화 국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적으로 한국형 항모라 부를 수 있을 만한 다목적 상륙함 2의 건조 사업을 발표함과 동시에 스텔스 무인기 및 EMP 무기라는 핵심 전략 무기를 공개했죠. 일본에게 항의하는 일종의 무력 시위였습니다. 현재 한국 국방부는 국방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개발 중에 있지만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무기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무로 대표되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사업,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 중인 초음속 대한미사일 사업, 그리고 전자전에 대비한 전자무기 체계죠. 이러한 무기들은 그 성능은 물론이고 관련된 연구 논문조차 발표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극비사항이죠. 이 중 눈에 띄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전에 대비한 전자무기 체계인데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이온 캐논이라는 병기가 바로 이 무기를 쏴 잠시 동안 상대를 불구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었지만 이런 무기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 믿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전자무기는 바로 EMP,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 탄을 말합니다. 전자기 펄스라고 불리는 무기죠. 이 전자기 펄스는 핵폭탄이 폭발할 때도 발생하는데 가령 상공 50km에서 20노트급 핵무기가 터지면 전자기파가 방출돼 반경 100km의 모든 전자장비가 불구가 되는데 이 전자기파를 무기화시킨 것이 바로 EMP-탄입니다. 고전압의 전기를 전자기파로 변환시켜 적군의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켜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무기죠. 북한의 무력화를 목표로 1999년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가 2018년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뤄냈죠. 지난 2018년 1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반경 1km의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 탄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MP는 핵이 폭발하면서 발생시키는 충격파인데 EMP 효과가 생기는 경우 일정 반경 내의 모든 전자기기는 파괴되죠. 한국이 개발한 EMP는 비핵 EMP로 우라늄 등의 핵물질이 아닌 화약을 기반으로 만든 폭탄이며 폭발 순간 전자기파를 기계적으로 방출시키는데요. 지난 2009년 초보 단계인 100m까지 시험 개발에 성공했지만 1km까지 개발 완료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던 2019년 8월 국방부가 국방준기계획을 발표하면서 EMP 탄의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다면 EMP 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EMP 탄은 인공적으로 전자기파를 만들어내 목표 반경 내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폭탄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비살상용 전략무기입니다. 만약 반경 2km짜리 EMP 탄이 한방 서울에 투하되면 2km 내의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돌아가는 모든 전자제품이 파괴되면서 원시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하 수백 미터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기파가 뚫려있는 모든 공간으로 파고들어 무력화시킵니다. 지하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정전처럼 잠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전자부품이 과부하에 걸려 모두 타버리는 악마의 공격입니다. 이 EMP 탄이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됐던 건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의 비키니 섬에서 핵폭탄 실험을 감행했는데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무려 23차례에 이르렀죠. 그런데 핵실험을 했더니 그때 방출된 강력한 간마선이 대기 중 질소와 산소를 타격하면서 대기가 마치 파도처럼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비키니 섬에서 실행한 실험은 하와이의 가로등을 전부 꺼버렸고 호주까지 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미친 듯이 핵실험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었는데 1961년 소련이 6MT의 수소폭탄을 실어한 직후 미국 알래스카에 설치된 조기 경보 레이더와 반경 4,000km의 장거리 고주파 통신이 하루 내내 단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적군의 상공에서 터뜨렸을 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EMP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EMP 폭탄은 핵과 비핵으로 구분되는데 핵 EMP는 말 그대로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핵폭탄이 투하되면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자기 펄스가 방출되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핵을 투하하면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되는데 전자기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핵폭탄의 경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자칫 자국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 EMP는 다릅니다. 전자기 펄스를 방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내장시킨 폭탄을 상공에서 투하시키면 목표로 하는 범위만큼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격 역시 핵 EMP에 비해 거의 거저 수준이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EMP탄이 가장 최근에 사용된 건 지난 2013년 미국입니다.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길이 2m, 직경 30cm의 EMP탄을 상공에서 투하했는데 고공 10km부터 작동해 8km, 5km, 3km에서 각각 고주파의 전자기파를 발사해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발전기 방식의 막스, 메이RX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도심지의 위치에 직접 폭격할 수 없었던 라디오 방송국과 군지휘소를 무력화시켰죠. 현재 한국은 주적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전력망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2000년대에 1km 이내의 전자기기를 영구히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항공기 투하형부터 미사일 탑재형 등 다양한 종류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극비사항인 만큼 성능과 실전 배치 상황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단도미사일 및 크루즈 미사일에 장착시켜 전쟁 초기에 북한의 지휘소, 미사일 기지, 비행장, 방공 시스템을 전부 무력화시킬 계획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주요 지휘소나 전략시설은 전부 지하 수백 미터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공격할 수 있느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EMP는 전선, 케이블, 통풍구 등 금속만 존재한다면 모조리 침투할 수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북한 지휘소라도 최소한 숨은 쉬어야 하니 통풍구는 있을 테니까요. 물론 한국은 현무 4등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전술핵급 괴불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지만 총 너무 깊어 실패하더라도 EMP탄이 전자장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완전한 무력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무기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공개되자마자 쌍욕하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8월 14일 국방중기계획이 발표되자마자 하루 만에 조평통을 통해 공개적인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조평통은 EMP탄을 콕 집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죠. 아무래도 실전 배치가 임박한 만큼 자신들의 최대 무기인 핵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겠죠. EMP탄 한 방이면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전부 태워버려 마비시켜버리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준비 중인 무기는 EMP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슷한 홍류의 무기로 정전단, 즉 인공적으로 모든 전력망을 블랙아웃 시켜버리는 무기도 있죠. 단소섬유단으로도 불리는 무기입니다. 지난 1999년 5월 유고슬라비아 중부 지역에는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폭격기가 폭격은 안 하고 작은 폭탄 몇 개만 떨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피해도 별로 없겠다 생각하던 순간 야구공만한 폭탄에서 거미줄 모양의 실덩어리가 떨어졌고 발전소의 변압기에 달라붙었습니다. 변압기에 거미줄이 내려앉은 순간 방전과 누전이 발생하면서 유고슬라비아 전역의 전기 70%가 차단됐었죠. 이날 유고슬라비아를 암흑으로 만들어버린 이 무기가 바로 정전탄입니다. 1980년대 미국이 개발한 이 무기는 적의 작전 수행 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2003년에는 이라크에서도 사용했는데 주요 변전소를 공격하는 바람이 한 달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이라크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눈과 귀가 멀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반격도 불가능했죠. 지난 2006년 국방과학연구소는 퐁상과 함께 정전단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죠. 즉, 기술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산해
실전 배치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세운 킬체인, 즉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추적하고 격파하는 작전에서 핵심 전력은 단연 정전단입니다. 북한은 알려진 지하시설만 7,000개 이상인데 한국군은 전쟁이 발발하면 최우선적으로 대형 발전소 상공에서 이 폭탄을 투하해 전력 공급 차단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요새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지하시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환기시설은 물론 두꺼운 방호문이 필요한데 이들을 열고 닫을 때 전력이 필요합니다. 손으로 밀고 닫는 수준이 아닌 거니까요. 지하 벙커에 자체 발전기를 보유해 자체 전기를 생산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발전기는 상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돼서 수리하는 동안 필요한 전력 공급용에 불과합니다. 장시간 사용할 수 없죠. 정전단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단소 섬유를 결합해서 만드는데 이를 공중에서 쪽발시키면 단소 섬유가 무수히 방출되면서 전선에 걸립니다. 그럼 전기출에 갑자기 과부하가 생기면서 전력을 차단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머물게 될 지하벙커, 그리고 지하요새로의 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도피할 곳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는 통신체계도 먹통이 되므로 일사불란한 작전 지휘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은 이미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실전 배치 소식이나 그 이후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6년에 발표한 국방중期계획에서는 단소섬유단을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설사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전 배치 등은 국가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배치시켰는지는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핵심 전략 무기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EMP 단이나 탄소섬유단의 경우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박하게 놀아가는 전장에서 북한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전에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고 전력을 차단해 작전 지휘를 막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력화를 위해 투하한 무기의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칫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공중을 날아다니는 유도폭탄을 개발해 정전단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개발한 GPS 유도폭탄 KGGB는 재래식 폭탄에 장작시켜 재래식 폭탄의 치명적인 단점인 명중률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주는 유도무기입니다. 재래식 폭탄이 핵미사일 효과를 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과거 핵미사일은 오차가 1000m나 됐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려면 핵탄두가 필수적이었죠. 그러나 GPS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2000년대에 접어들어 재래식 폭탄의 오차 범위가 5m로 줄어들었죠. 따라서 현대의 GPS 정밀유도 폭탄은 과거의 핵미사일만이 파괴할 수 있었던 적군의 두터운 방호 콘크리트를 뚫고 핵심 군사시설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어 핵무기를 대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명중률 상당히 떨어지는 재래식 폭탄을 스마트 폭탄으로 탈바꿈시키는 KGGB는 아군의 전투기 생존성까지 대폭 상승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특히 KGGB의 경우 다양한 비행 방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면에 노출된 표적은 물론 산의 뒤에 위치한 숨겨진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선의 비행 능력도 보유하고 있죠. 이 능력은 스마트 폭탄의 대명사라는 미국의 JDAM에도 없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또한 최대 사거리가 100km로 JDAM보다 훨씬 먼 거리에 위치한 목표뿔까지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더 우수한 진짜 스마트한 유도폭탄인 거죠. 이 KGGB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으로부터 150억 원 규모의 KGGB를 수입했는데 이는 극비사항이었습니다. 수출의 모든 과정은 3급 군사기밀로 분류해 은밀하게 추진했죠. 왜냐면 우리 군의 전시비축량이 31분임에도 일주일밖에 보유하지 못한 아주 귀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수출 물량이 부족하자 군 전쟁 비축물자를 사우디에 수출해버렸습니다. 국방부는 사우디에 이를 판매한 사실 자체를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다가 러시아 언론에서 이 사실이 보도되자 마지못해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라이벌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를 지원하고자 이를 수출했다는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오늘은 북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 단과 정전탄. 2023년 대한민국 역대 최대 사업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10년을 KF-21이 책임져 왔다면 앞으로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 국방력의 혁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KF-21 이전 세계 방산 시장과 군사력 판도에서 대한민국의 의상을 한 단계 상승시켰듯 이 사업의 결과물은 우리 군의 전략 수준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 텐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중형 항공모함입니다. 이번 마덱스 2023 매서 한국형 항공모함 등침 CVX는 중형으로 형상이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함형이 공개되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많았던 스키점프대를 폐지했고 함재기도 F-35B가 아닌 KF-21엔 마리논을 탑재한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과 군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을 공개하는 자리인 마덱스의 특성상 대부분 마덱스에서 공개된 함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깝게는 기동함대의 핵심이 될 정조대왕함, 차기 호위함 FFX 배치 1 충남함부터 KDDX까지 모두 마덱스에서 먼저 함형과 구조를 공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보유하게 될 중형 항공모함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립형에서 전동적인 경사 구상 선수형으로 바뀐 선수부, 스키점프대 대신 설치된 캐터펄트와 어레스팀 와이어, 전형적인 항공모함의 함형을 따르는 항공데크 등 한국형 중형항모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규모인데요. 이번 마덱스 2023에서 공개된 한국형 항공모함 CVX는 4만 톤급 명실상부한 중형 항공모함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흔히 항공모함을 배수량으로 구분할 때 2에서 3만 톤급을 경항모, 4에서 7만 톤을 중형항모, 그 이상을 대형항모 또는 슈퍼캐리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4만 톤급인 CVX를 보고 간신히 중형항모의 턱걸이한 수준이네 라며 탐탁지 않게 여기실 겁니다. 확실히 질적 성능이 동급이라면 함정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더군다나 항공모함의 경우 배수량이 클수록 소티와 함재기 탑재량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4만 톤이라는 규모는 너무 작아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서해 내외화를 노리는 중국은 지금 당장만 3척, 장기적으로 5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물량 확보에 한계가 뚜렷한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려면 우수한 성능의 함재기와 다량의 소티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대한민국 해군의 씁쓸한 버릇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흔히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들 보고 저주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의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깡패국가 트리오가 대한민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아래에는 대륙 진출을 노리는 일본이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으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역사의 미스터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차 하나 개발하는 것, 전투기 하나 도입하는 것까지 일일 이 주변국들의 견제와 간섭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대외 투사력이 강력한 해상 전력은 북한, 중국, 일본 너나 할 것 없이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반대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 해군에서는 신형 함정을 도입할 때마다 최대한 규모가 작아 보이기 위해 경하 배수량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교 분쟁을 먹재하기 위해서인데요. 대부분의 나라가 자신들의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는 수만 톤까지 차이가 나는 만재 배수량을 발표하고 심지어 그마저도 부풀려 선전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항공모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CVX의 서류상 배수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작 4만 톤이 있지만 다수의 KF-21N, E-2D, 마리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다는 것과 2개의 캐터펄트, 함재기를 수송하는 2개의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했을 때 만재 배수량은 최소 7만 톤 이상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것도 슈퍼캐리어 직전에 7만 5천에서 7만 8천 톤급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 규모로 항공모함을 건조하면서도
어찌되었든 슈퍼캐리어는 아니지 않느냐. 는 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CVX가 프랑스에서 추진했던 만재 배수량 7만 5천 톤의 중형 항공모함 P-8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설계안에 따르면 P-8는 층장 283m, 만재 배수량 7만 5천 톤급의 중형 항공모함으로 캐터펄트 이함과 어레스팅 와이어를 이용한 착함, 다시 말해 CATOBAR 방식의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또한 공동 개발을 계획 중이던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전방의 항해용 함교들, 후방의 함곤 관제용 함교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CVX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인데요. 함재기는 라팔 32대, E2C 조기 경보기 3대, NH95대들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외형적 유사성을 생각하면 CVX의 함재기 구성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요. CVX의 경우 공격용 함재기로 KF-21N을 탑재하고 대잠초계 헬기로는 이미 독도함, 마라도함에서 해상 운용 능력이 임증된 머1 마리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공중조기 경보기 영역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함재기들 탑재한다 하더라도 정작 공중조기 경보기들 탑재할 수 없다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함재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중조기 경보기의 지원이 없으면 적진 한복판에서 눈을 감고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CVX가 아직 스키점프대 방식의 경항모로 추진되었을 때도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공중조기 경보기들 운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한국형 항공모함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스키점프대 방식의 항공모함도 조기경보 헬기를 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장식 공중조기경보기에 비하면 새 말의 교나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이 정말 움직이는 공군기지가 되려면 공중조기경보기는 필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도입할 수 있는 함상형 공중조기경보기가 이 시리즈뿐이라는 것입니다. 전투기들 함재기로 개량하는 것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전폭만 30에서 40m에 육박하는 공중조기 경보기를 함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크기로 축소하는 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 1964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이 시리즈들 아직까지 고치고 개량하며 현역으로 굴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수요도 제한적이라 생산성이 낮다는 걸 고려하연 결국 대한민국도 함상 공중조기 경보기로 이 2D를 수입해서 운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체 개발을 선택하기엔 수지타산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론적으로 P-8와 함재기 구성이 상당히 유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탑재 수량에서 말생하기 시작할 텐데요. 함재기 탑재 수량과 소티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명예의 가장 큰 위협민 중국을 맞상대하려면 한 척의 항공모함으로도 가능한 최대 소티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단면 최고 수준입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155m 곱하기 33.5m의 초대형 경남고를 보유한 데다 HMWHS라는 독특한 장비들 동해 최대 효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컨 엘리자베스급은 신부 경남고, 탄약용 엘리베이터, 함재기 경남고까지 이어지는 9획의 긴 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위들 몰리라 불리는 56개의 자동화 수레가 움직이면서 탄약 등 각종 물자를 항공 갑판까지 배달하는데요. 이 덕에 승무원들이 탄약을 직접 움직일 필요가 없다 보니 신속한 화기 관리와 취급이 가능하고 덩달아 함재기 전체 소티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민 작동 구조를 보면 K9A2 자주포의 탄약 재장전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실제로 K9A2의 독보적인 자동장천 시스템이 최대 말사속도, 지속 사격을 모두 2배 가까이 향상시켰듯이 HMWHS를 탑재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함재기만 최대 60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일평균 72소티, 최대 110소티에 달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5일간 면속 작전을 수행해도 최대 420소티까지 유지가 가능한데요. 중국의 랴모닝함, 산둥함의 밀평균 소티가 20여 회 안팎인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아직 푸젠함의 전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CVX가 중국의 항공모함을 상대하기 충분한데요. 그런데 심지어 프랑스의 PA2,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과 비교해도 CVX가 독보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한 방식입니다. 항공모함은 크게 함재기들 새총처럼 쏘아내는 캐터펄트와 함재기 후크에 와이어들 걸어 강제로 착함시키는 어레스팅 기머들 사용하는 CATOBAR, 스키점프대를 이용해 이륙하고 에리스팅 기어로 착륙하는 STOBAR, 이도 저도 없이 스키점프대로 이륙하고 수직으로 착륙하는 STOVL, 세 가지 형식으로 나놉니다. 이 중에서 PA2는 C-13E 증기식 캐터펄트를 탑재하는 CATOBAR 형식의 항공모함으로 계획되었는데요. 증기식 캐터펄트는 문자 그대로 항공모함에서 가열된 증기를 응축해서 캐터펄트들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원리 자체는 증기기관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원자력으로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묘질 같은 시대에 증기기관이 도대체 웬 말인가 싶지만 당장 그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10만 톤짜리 초거대 항공모함인 미국의 니미츠급조차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합니다. 현대의 증기식 캐터펄트들 사용하는 거의 모든 항공모함에 적용된 C-13은 사출 능력이 40톤에 육박합니다. 2톤이 넘는 화물용 트릭을 2km까지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인데요. KF-21이 최대 이륙 중량이 25.6톤인 점을 고려하면 함재기형으로 개량한 KF-21의 위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함시킬 수 있는 출력입니다. 더군다나 증기식 캐터펄트는 면속 사출 능력도 뛰어나서 40초 물결표 50초 매 1대씩 사출이 가능한데요. 다만 문제는 구조가 거대하다 보니 내부에 엄청난 면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캐터펄트는 많을수록 이득입니다. 공간이 허락하는 한 캐터펄트가 많은 조기, 더 많은 함재기들 미륙시킬 수 있는 건 당면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증기식 캐터펄트는 드문 경우긴 하지만 증기암이나 온도가 부족한 채 사출되는 골드 캐터펄트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경우 함재기는 충분한 양력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해수면에 처박히고 마는데요. 또한 구조가 복잡하고 정비 소묘가 높아 관리 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출력이 좋다 하더라도 7만 톤이라는 한정된 규모 아래 최대한 많은 함재기들 경납해야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 300조 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을 즉시 입금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중국인들도 너무나 놀란 나머지 중국 정부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근까지도 한국을 지속적으로 도발하며 한국을 깔보던 중국이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태도를 완전히 바꿔 한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보내는 동시에 제발 도와달라며 애원하고 있는지, 한국이 도대체 무슨 대반전을 만들었길래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한국국민건강보험 3월에 또 오른다는데 기왕 오르는 거 성심성의껏 양털을 뽑아줘야지. 놀랍게도 지난 2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슈 앱에 올라온 중국인 유학생 A씨의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젊은 층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인 하오양마오는 원래는 양의 털을 뽑는다는 의미이지만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잘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동합니다. 우리말로 치면 본전을 뽑는다는 개념입니다. A씨가 언급한 건 올해 3월 국민건강보험이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를 기존 5만 1,010원에서 지난 3월 6만 3,760원으로 올리고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60%에서 5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기가 건강보험 자격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더 건강보험 앱에서 검진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팁까지 안내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취재 결과 A씨들 비롯해 중국 SNS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겁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보험제도 와하오양마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관 게시글 수십 가지가 뜹니다. 그중 지난해 3월 게시된 한국국민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왜 하오양마오일까? 란 제목의 영상에선 20대로 추정되는 한 중국인 여성 B씨가 하오양마오 가이드라며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본전을 뽑는 팁까지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B씨는
한국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사랑니 발치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이 경기도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를 하고 난 영수증이라며 인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다 합해 3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 라고도 했습니다. 또 한방치료에서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팁도 공유했습니다. 그는 한국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건보 혜택으로 싸게 누릴 수 있다. 고도 귀띔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건보 본전을 뽑으려면 2년에 1번 공짜로 건강검진을 챙겨받을 것, 신체검사 자격인지 확인하기,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는 한국에서 싸게 받을 것, 3차 병원도 건보 혜택이 있으니 너무 비쌀 것이라 걱정하지 말고 진료일에서 챙겨가기 등을 꿀팁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말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 자격이 유학, DE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공짜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의료기관 명단이 중국 바이두와 샤오홍슈 등지를 떠돌고 있습니다. 무료 진료 가능 병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이 명단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에도 전액 무료 진료를 해주는 다일천사병원을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함께아시아 희년의료공제회 서울한방지능센터, 라파엘 클리닉 등의 무료 진료 대상,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첨부한 한 게시글엔 샵 한국유학생 샵 한국공짜진료 등이 태그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온 유학생 사이에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공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곳에서 돈 많은 중국인이 진료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일천사병원에서 외국인 진료 예약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문 중국인 등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 등으로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면서도 여권이 없어도 중국 현지 신분증은 지참해야 돼 재산 현황이 실제로 얼마나 빈약한지를 입증할 서류는 따로 받지 않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 허점을 악용해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낸 피 같은 세금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국제범죄인데도 현재 중국 인터넷과 SNS상에선 너무나도 당당하게 유학생이 한국에서 어떻게 공짜 의료 혜택을 받는 법, 한국 국민은 모두 다 공짜로 병원 간다 등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독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누리는 건보 혜택을 싹 쓸어간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돼 왔는데요. 2018에서 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간 중국인 건보 가입자들은 2조 2,556억 원의 건보료를 내는 동안 건보공단에서 급여 혜택으로 2조 5,400억 원어치를 받은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한국인들의 세금을 훔쳐간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2021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한국 건강보험에 683억 원의 흑자를, 베트남인들은 447억 원의 흑자를, 필리핀인들도 한국에 316억 원의 흑자를 안겨주었는데 오직 중국인들만 한국에 막대한 적자를 안기며 한국인들의 피같은 세금을 갈취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수천억 원을 갈취해간 대가로 한국은 중국의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복수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원래 중국이 확정적이었던 사우디의 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석유 화학 플랜트 사업. 최근 시진핑이 직접 사우디에 수차례 방문하며 중국 기업이 100% 확실하게 수주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 사업을 한국의 현대건설이 뺏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람코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베일 지역에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50억 달러로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수주로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최소 137억 달러 이상으로 작년 수주 실적 1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최근 중국에 보란 듯이 베트남과 초대 규모 히토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해양 치안 등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7년간 40억 달러 규모 유상 원조를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베트남은 베트남에 매장된 엄청난 규모의 히토류를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국이 한국의 히토류를 무기로 보복을 하거나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산 불매운동을 외치며 중국산 화장품만 사용하며 중국에서 퇴출시킨 한국 화장품. 이 때문에 한국 화장품 회사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으며 주가도 폭락해버렸는데요. 베트남이 중국 수요를 대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에 무려 40% 넘게씩 증가하고 있죠. 베트남 뷰티 시장이 주목받는 것은 1억 명에 가까운 인구 규모의 세계적으로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인구 구성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전체 인구 중 30세 미만이 절반에 달합니다. 중위 연령, 총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32.5세로 한국 45세보다 10세 이상 낮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탄탄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는 등 구매력까지 더해지며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유럽연합과 손잡고 중국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에 먼저 제안한 것인데요. 중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펼치는 허위 조작 정보 심리전의 실태를 파악해 대응 체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중국발 가짜뉴스에 맞서 EU와 한국이 전례 없는 공조에 나서는 셈입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회 입법원, 국회, 선거에까지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25일 자유시보,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대만 안보관리는 지난 23일, 중국이 내년 대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허위 정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해 허위 주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이 생성형 AI를 통해 허위 정보를 대량으로 자동 생산하고 사진 영상의 디지털 조작을 포함한 신기술로 정보 환경을 조작해 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을 배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선거 사기에 대한 거짓 주장을 지원하거나 특정 후보가 극단적인 연설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묘사하고자 영상을 조작하는 데 해당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국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유럽연합과 손을 잡고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 주요국들과 손잡고 중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복수를 시작하자 시진핑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해마다 사용하는 기업 보조금 규모는 무려 315조 원, 주요국 중 최대 규모인데요. GDP 대비 기업 보조금이 미국의 4.4배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규모 중 상당한 금액을 한국 기업에 줄 테니 제발 중국에서 떠나지 말아 달라는 것인데요. 한국은 이를 거부하는 분위기입니다.